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어떻게 멀쩡한 침대도 없이 맨바닥에서 자라는 거죠? 텍사스, 파리, 베를린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들. 한국 시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당혹감이었습니다. 침대가 없었습니다. 온돌 바닥에서 잤습니다. 딱딱한 바닥, 허리를 지치게 하는 고통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들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2년 후, 그녀들은 예상치 못한 말을 남깁니다. 그건 전부 사랑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외국인 며느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호주,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세계 각지에서 온 여성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나중엔 감동으로 바뀐 5가지 한국 문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어머니들의 따뜻한 정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 바로 온돌 바닥 문화였습니다. 서양에서는 2000년 전부터 침대에서 잤습니다. 침대는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바닥에서 잤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은 처음 한국 방을 봤을 때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침대가 없다고요? 호주 시드니에서 온 에밀리는 27살이었습니다. 한국 남자 성민과 결혼한 지 4개월. 시댁 첫 방문날 저녁, 에밀리는 자신이 잠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에밀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방에 침대가 없었습니다. 침실인데 침대가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다른 방인가? 아니면 아직 가구 배치가 안 된 방인가? 하지만 옷장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침대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벽장을 열고 이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까는지. 이건 캠핑할 때나 하는 일이 아닌가.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대는 어디에 있냐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한국은 바닥에서 잔다고 더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남편 성민을 쳐다봤습니다. 성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밀리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딱딱했습니다. 허리가 불편했습니다. 호주에서는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잤습니다. 매트리스가 몸을 감싸주는 느낌.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 하지만 바닥은 달랐습니다.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옆으로 누우니 어깨가 눌렸습니다.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왜 침대를 안 쓰는 걸까? 침대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이게 문화인가? 새벽 3시. 에밀리는 여전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남편 성민은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왜 이게 당연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거짓말로 잘 잤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 다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소피는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소피는 시댁 첫날 침대가 없는 걸 보고 남편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침대를 사달라고. 바닥에서는 못 잔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남편은 난처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잔다고 익숙해지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침대가 기본이었습니다. 침대는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건 중세시대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소피는 일주일 동안 계속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뻐근한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소피는 남편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정말 침대를 사야 한다고. 이건 건강에 안 좋다고. 독일 베를린에서 온 한나는 위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나는 바닥에서 자는 걸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불을 깔고 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매일 저녁 이불을 깔기 전에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물걸레질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한나는 계속했습니다. 바닥에 직접 눕는다는 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허리 디스크 초기라고 딱딱한 침대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딱딱한 게 좋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에밀리는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바닥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침대처럼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몸이 닿는 모든 부분이 고르게 따뜻했습니다. 에밀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바닥이 왜 따뜻하냐고. 성민은 온도를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난방관이 있다고. 뜨거운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운다고.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침대가 없는지, 왜 바닥에서 자는지.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바닥 자체가 난방 장치였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등 전체를 데워줬습니다. 허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딱한 바닥이 허리를 지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소피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온돌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소피는 프랑스 집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 겨울은 추웠습니다. 히터를 틀어도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등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온돌 덕분에 바닥이 항상 따뜻했습니다. 방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소피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침대 안 사도 될 것 같다고. 이게 생각보다 편하다고. 한나는 온돌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한나의 시댁에서는 겨울 저녁이면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한나,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가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귤을 까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한나는 독일 집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에서는 각자 소파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자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온돌이 있는 바닥. 그곳은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2년 후, 에밀리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충격받았던 그 문화.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자는 것. 그건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추운 겨울을 견뎌온 지혜였습니다. 온 가족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온돌은 한국 문화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해도 독립이 없다는 것. 부모님이 사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없나요? 호주 시드니에서 온 에밀리는 시댁 방문 첫날부터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는 질문. 교회는 다니냐는 질문. 월급은 얼마냐는 질문. 집은 언제 살 거냐는 질문. 남편이 술은 안 마시냐는 질문. 에밀리는 당황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부모님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자녀의 사생활은 존중받았습니다. 돈 얘기, 아이 계획, 이런 건 개인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뿐 아니라 친척들도 물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아이 계획을 물었고 고모는 월급을 물었으며 이모는 집 장만 계획을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생활이 없는 건가?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더 직접적인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몸무게는 얼마냐, 왜 이렇게 말랐냐, 화장을 왜 안 하냐, 옷은 왜 이렇게 입냐.
소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외모나 몸무게를 함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라도 성인 자녀의 사생활은 존중한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나는 부부 사이에 대한 질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남편이랑 사이가 어떠냐, 싸우지는 않냐,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냐, 한나는 이 질문들이 너무 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우리 부부 일은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고. 남편은 난처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는 답답했습니다. 걱정과 간섭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니퍼는 집안일에 대한 관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니퍼 집에 오시면 냉장고를 확인하셨습니다. 반찬이 있는지 신선한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보셨습니다. 청소 상태도 확인하셨습니다. 먼지가 있으면 지적하셨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조언하셨습니다. 제니퍼는 불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와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구하면 해주고 아니면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아도 조언하셨고 필요 없다고 해도 계속하셨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은 공통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결혼해도 독립적이지 않은지, 왜 부모가 계속 관여하는지, 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남편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하고 싶다고. 아이 계획도 집장만도 직장 문제도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남편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어머니를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셨습니다. 요즘 얼굴이 푸석하다고 입덧하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셨습니다. 오늘 뭐 먹었냐고, 속은 안 쓰리냐고, 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출산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몸조리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미역국, 잡채, 북어국, 호박죽. 에밀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돌봐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에밀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간섭이라고 느꼈던 것들. 그건 사실 관심이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에밀리를 진짜 딸처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2년 후, 소피는 말했습니다. 자기 나라 부모님보다 시어머니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신다고. 프랑스 부모님은 독립을 존중하느라 거리를 두셨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힘들 때 바로 달려오셨고 필요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나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은 독립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연결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걱정하고 가족이니까 돕고 가족이니까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안 열어보시면 섭섭하다고. 그게 관심의 표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가족의 관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외국인 며느리들은 또 다른 한국 문화를 마주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어디에서도 이런 시간에 일어나는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왜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나요? 미국 텍사스에서 온 제니퍼는 29살이었습니다. 한국 남자 민수와 결혼한 지 3개월. 시댁 방문 첫날 밤 그녀는 새벽 5시 30분의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였습니다. 제니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군가 부엌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제니퍼가 일어난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만 더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는 반찬 10가지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구이, 된장찌개, 무생채. 제니퍼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니퍼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평생 그러셨다고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제니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아침에 시리얼 한 그릇을 내놓거나 토스트를 구워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는 브런치라고 해서 10시나 11시에 먹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아침을 준비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소피는 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평일 오전 5시, 주말 오전 5시 30분, 명절에는 오전 4시에 일어났습니다. 차이가 30분에서 1시간뿐이었습니다. 소피는 왜 쉬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시는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잘 먹어야 하루가 좋다고 주말이라고 아침을 대충 먹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주말 아침에 커피 한 잔과 크루아상이 전부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는 게 주말의 의미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휴식이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이 증언한 각국의 아침 문화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얼, 베이글, 토스트로 평균 준비 시간 10분. 프랑스는 커피와 크루아상으로 5분. 독일은 빵과 치즈, 햄으로 15분. 호주는 토스트와 시리얼로 10분. 영국은 홍차와 스콘으로 15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밥, 국, 반찬 8가지에서 12가지. 평균 준비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7시에 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남편에게 왜 아침을 이렇게 복잡하게 먹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침을 제대로 먹어야 하루를 잘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되냐고 묻자 민수는 엄마가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요리하는 동안 자신은 편하게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제니퍼는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 각자의 입맛을 전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남편 민수는 콩나물 무침을 특히 좋아했고 시아버지는 멸치볶음 없이는 아침을 못 드셨으며 제니퍼 자신은 계란말이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가족 모두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은 시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니퍼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침 밥상은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아침 상을 차리고 가족이 식탁에 앉으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 이것도 먹어봐. 한 숟가락만 더. 외국에서는 한 번만 거절해도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3번은 거절해야 진짜 거절입니다. 왜 제 의사를 존중하지 않나요? 미국 텍사스에서 온 제니퍼는 시댁 첫 식사에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배부르다고 말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음식을 권했습니다. 조금만 더 먹으라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이건 몸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니퍼의 접시가 비자 시어머니는 자동으로 반찬을 더 담아주셨습니다. 제니퍼가 진짜 배부르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만 더, 조금만 더, 이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니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만 거절해도 존중받는데 왜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걸까? 호주에서 온 에밀리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에밀리는 소식하는 편이었습니다. 원래 적게 먹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에밀리가 너무 적게 먹는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는 에밀리의 밥그릇을 확인했습니다. 반쯤 남으면 더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에밀리가 배부르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더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적게 먹으면 안 된다고, 건강해지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나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담았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먹을 만큼만 조금씩 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나가 너무 적게 먹는다고 걱정했습니다. 한나가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음식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적게 담는 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남겨야 배부르게 먹었다는 의미라고, 다 먹으면 더 배고픈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예절이 정반대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다 먹는 게 예의, 한국에서는 조금 남기는 게 예의. 한나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음식 강권 문화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율이 중요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었습니다. 부모님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소피가 한 번 거절하면 시어머니는 2번 권했습니다. 2번 거절하면 3번 권했습니다. 소피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번은 거절해야 진짜 거절이라는 것을, 한두 번 거절은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을. 소피는 처음에 이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걸까? 내가 배부르다고 했는데 왜 계속 권하는 걸까? 소피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좋은 의도라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니퍼는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특히 많이 권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한 번 맛있다고 말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니퍼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걸 더 많이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에밀리도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란말이를 특히 자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밀리가 처음 식사 때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 에밀리가 좋아하는 걸 더 먹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2년 후, 제니퍼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을 권하는 건 사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너를 아낀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나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권할 때마다 한나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한나가 잘 먹어야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권하면 행복합니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소피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안 권하시면 오히려 섭섭하다고. 그게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이 곧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며느리들이 가장 놀란 마지막 발견. 그것은 부엌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댁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찬통이 15개. 하나, 둘, 셋. 15. 이게 전부 반찬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면 14,600일. 매일 반찬을 만들면 14,600번. 시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한나는 30살이었습니다. 한국 남자 준호와 결혼한 지 6개월. 시댁 첫 방문날 저녁 식사 시간, 한나는 식탁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그릇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8, 9, 10. 14.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그리고 반찬 12가지였습니다. 한나는 조심스럽게 이것이 오늘 저녁용인지 아니면 며칠치인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오늘 저녁이라고, 매일 이렇게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한나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3끼면 36가지. 일주일이면 252가지.
한 달이면 한나는 계산을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한나의 어머니는 저녁에 메인 요리 한 가지와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에 감자 또는 소시지에 사우어크라우트.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비 시간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접시에 모든 것이 담겼고 그것으로 저녁이 끝났습니다. 호주에서 온 에밀리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첫 시댁 저녁 식사 때 식탁에는 김치 3종류, 나물 4가지, 조림 2가지, 구이 1가지, 찌개 1가지, 그리고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총 14가지였습니다. 에밀리는 남편에게 오늘이 특별한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평소가 이렇다고 답했습니다. 에밀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호주에서는 원 플레이트 디너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접시 하나에 메인 요리와 야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접시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담겨 있었고 추가로 먹고 싶으면 더 담아 먹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냉장고였습니다. 한나가 시댁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반찬통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나가 세어보니 15개였습니다. 이게 전부 반찬이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떨어지면 또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나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반찬 하나 만드는데 평균 30분. 15가지면 7시간 30분. 언제 다 만드시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조금씩 만들어 놓는다고 오늘 2-3가지, 내일 2-3가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은 각국의 식사 문화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메인 요리 하나에 사이드 디쉬 1-2개. 프랑스는 전체 메인, 디저트를 순차적으로. 독일은 메인 요리에 감자나 빵. 이탈리아는 파스타와 샐러드. 모두 한 접시 또는 순차적 제공이었습니다. 한국만 달랐습니다. 밥상의 모든 것이 동시에 차려졌습니다. 밥, 국, 김치는 기본이고 거기에 나물, 조림, 구이, 무침 등 최소 8가지에서 많게는 15가지까지. 각각이 독립된 요리였고 각각의 맛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것. 매일 반찬을 만들고 매일 상을 차리고 매일 설거지를 하셨다는 것. 한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40년이면 14,600일.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14,600번. 실제로는 하루 3끼니까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2년 후. 한나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멸치볶음 없이는 밥을 못 드셨고 남편 준호는 시금치나물을 특히 좋아했으며 시누이는 김치를, 조카는 계란말이를 좋아했습니다. 반찬이 많은 이유를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가족 모두가 각자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영양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한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맛을 존중하는 것. 이게 한국 어머니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반찬 12가지는 음식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가족 각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14,600번.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 하나로 가족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제니퍼, 소피, 에밀리, 한나.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 화도 났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니 모든 게 보였어요. 그건 전부 사랑이었어요. 한국식 사랑. 문화는 다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서양은 말로, 한국은 행동으로. 서양은 독립으로, 한국은 함께함으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정성으로 가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